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흑해에서 진행하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에 우리나라도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 군이 고민하다가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들여다봤더니 미국이 흑해에서 이런 군사훈련을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불쾌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 훈련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거라는 건데요. 원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또 가장 친분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서로가 전략적으로 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미러 정상회담의 복잡한 역학 구도와 경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남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두 시장이 모두 같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절반 지났네요. 오늘이 딱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이라 오늘 하루의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을 한번 좀 정리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냥 바로 질문 드리면.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너무 쉽게 극복해냈다라는 게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의 결산인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걱정스러우셨어요? 우선 가장 주요했던 것은 지난해 우리 경제나 특히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그 좋은 경기 상황을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가보지 않았었던 3,000포인트 시대가 이렇게 쉽게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는데 예. 그것이 실제로 구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연초부터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과 긴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 환경이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그런 변화에 크게 놀라지 않은 그런 변화 등을 보여주었었던 게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이기도 하고 그 지수대가 그렇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코로나보다 그 이전보다는 지금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런저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걱정 없이 지나간 3,000포인트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까지 지수가 올라온 건 가장 큰 힘, 원동력 내지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 의미는 3,000포인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은 여전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수출 기업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수 기업들의 기여도가 조금 더 컸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금융산업이 주가가 30% 이상 올랐고 예.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서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죠,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1,000포인트 시대에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귀속 경제에 가까웠었고 2,000포인트 시대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립경제의 구도를 갖고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3,000포인트 시대는 독립경제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번 기회에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그게 가장 큰 중심 주제일 것 같다. 그렇습니다. 독립경제, 그러니까 수출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대외 경제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그 경제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내부에 생산적이지 못했었던 것들을 조금만 잘만 배치한다라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과 그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어떤 주가 상승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출에 너무 좌우되고 내수가 약하다고 평가는 하는데 네네. 그게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인구와 우리나라 소득 정도에서 내수가 약한 게 아니라 네네. 수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그랬죠. 인구 5천만 정도의 이 정도 경제 사이즈에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뭐 독일, 일본 뭐 이 그렇습니다. 정도 빼면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수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라서 네네. 내수를 더 살리는 게 과연 노력한다고 그게 빨리빨리 될 일인가 네네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걱정스러운 사실 부분이라서 우리 예,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만들어 주셨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의 먹거리를 갖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놨더라면은 예,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경제의 독립성을 쟁취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자본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 등이 예.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음.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작년 주가도 그렇고 요즘 자산 네네. 시장도 그렇고 네네. 이게 다 풀려 나온 돈 때문에 생긴 일이지 그게 뭐 네네. 세상이 더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고 저 돈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네. 하는 뭐 비관적이고 약간 시니컬한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꼭 뭐 일리 없다고 치부하기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고 네네네. 유동성의 힘 때문에 자산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 가치를 창출하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 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자본이 유출됐을 때 그 데미지는 시장 경제와 정부, 중앙은행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상황 장치를 일부러 유도할 리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왜곡되고 뭔가 투기적인 부분 등에 의해서 경제를 훼손하는 문제들만을 컨트롤하게 된다라면 예. 지금의 어떤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라 보여집니다. 그 유동성 덕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반영된 이 주가가 뭔가 교정을 해야 될 거품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음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예. 거품의 순기능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하반기 7월 이후에 뭐 주가를 중심으로 혹시 어떤 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은지 센터장 네, 입장에서 볼 때 참 요건 참 궁금하다 하는 게 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또 네, 이제 그렇죠. 은행 주식들도 참 안 움직이다가 많이 올랐고 네네네. 그래서 뭔가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네라는 그런 생각을 뒤늦게 갖게 할 종목들이 가끔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후보군들 중에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은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좀 네, 우선 알려주시죠.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전체의 상수가 무엇일까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물가는 오를 거고, 또 지금 뭐 보복 소비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소득이 늘어나고 그동안 쓰지 못해서 저축으로 쌓였던 자본을 생각해서 본다면은 소비도 계속 늘어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 있게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유망 산업이나 업종에서는 저는 최근에 SES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SES는 아시는 것처럼 드림 컴츄라는 노래를 불렀었던 걸그룹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S는 서비스, 그리고 음, E는 EV, 바로 전기차를 뜻하고요. 전기차. 예. 마지막 S는 저는 증권 산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증권 산업이요? 산업은 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디스카운트 받았었던 측면은 있지만 예. 지금 사실 네이버, 카카오보다 돈을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금융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장 내에서 여전히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산업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라면 예.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야가 서비스, 전기차, 그리고 증권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분이 되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의 산업들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 들여다보시는지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가깝기는 한데 참 늘 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요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러시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뉴스가 네. 흑해에서 미국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군사훈련. 거기에 한국이 와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한 모양이에요. 우리는 예. 거절했다고 얼핏 듣긴 했는데 흑해가 어디쯤 있었죠? 저 러시아 근처일 것 같긴 한데. 예, 유럽 이거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애매한데 우랄 산맥 근처에 있으니까 유럽에 좀 더 예.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역 만리에 있는 군사 훈련에 있어서도 미국도 한국에 어떤 참여가 있었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미국이 우리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우리의 큰 우방국인데 예. 굳이 거기에 가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 훈련인데 안 할 이유는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예. 예, 그 이유는 최근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질 만한 이유 그리고 돈독해져야만 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흑해 훈련에는 우리는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예, 판단. 최근 분위기가 그래요. 러시아와 뭐가 좀 긴히 얘기 나눌 게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20년 동안 가입하고자 주구장창 노력을 했던 국제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입을 못했는데 러시아의 최근에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가입을 했어요. 어디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국제철도협력기구라는 겁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예. 근데 이제 이 국제철도협력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국제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요. 옛날에 공산 진영에 해당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북한, 그다음에 소련,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이들 국가들이 철길로 아주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맞아요. 중국 가고 러시아 갈 때 꼭 기차 타고 가다군요. 맞아요. 그분은. 네. 예. 그래서 이 국제철도협력기구라는 게 바로 이 여러 그 국가들이 철길이 표준화돼야 되고 철도의 신호 체계도 일치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철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들어진 국제협약기구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서방 세계들은 잘 가입을 안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요. 아주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배터리 수출 때문입니다. 아, 자동차용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아니라 무슨 하여튼 중간재든 어디든 배터리가 요즘 여기저기 뭐 어떤 물건에 탑재가 되잖아요. 뭐 노트북, 휴대폰, 자동차.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배터리들 아니면 그냥 중간재로서의 배터리를 어디다 수출하든지. 그런데 배터리 우리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비행기 탈 때 배터리 외장 배터리도 용량이 일정 용량 이상이면 못 가지고 타죠. 못 갖고 타더라도 꼭 짐 실는 곳에다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중간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항공 물류를 할 수가 없어요. 배로 실어 날랐겠군요. 그렇죠. 예. 배로 실러 날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뱃삭이 어때요? 아. 엄청나게 비싼 거죠. 맞아요. 컨테이너 가격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뱃삭도 비쌀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도 유럽까지 보내거나 다른 해외로 보낼 때 늘 말씀드리는 남중국해 거쳐서 말라카협 거쳐서 수에즈운하 거쳐서 가면 통상적으로 한 40일 가까이도 걸려요. 네. 예.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북극해로 가는 방법도 있고 예. 그럼 또 그것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철도로 이용하면 유럽까지 바로 모스크바 가장 근접한 유럽까지 가는데 한 12일 정도 소요돼요. 아, 빠르군요. 배보다 확실히. 훨씬 빠릅니다.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품들에 해당되는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을 수출함에 있어서 예. 철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아, 유럽으로 뭐 물건 팔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철도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그다음에 일본 정말 경합 아닌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그 철도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깔려 있는 거겠죠? 자, 아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국제철도협력기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기구에서는 4개의 철도망을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를 관통하고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내륙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중국 횡단 철도가 있어요. 이 중국 횡단 철도는 TCR이라고 부르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TSR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만주 횡단 철도 그다음에 몽고 횡단 철도 등이 이제 지류가 또 있긴 있는데요. 아, 여러 개가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방향으로.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들이 즐겨 사용했던 철도는 중국 횡단 철도였어요. 중국 땅을 거쳐서 유럽을 가는. 예, 왜냐하면 우리 평택항이나 인천항에서 네. 중국 연안 지역의 항구까지 선적을 해서 배로 두면 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저기 유럽까지 가는데 예. 문제는 중국 횡단 철도는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경로가요 정말 수많은 나라를 지나가요. 예를 들면. 내륙이니까 중앙아시아 거의 대부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동유럽 국가들까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 횡단 철도의 원래 목적은 예. 이게 통상이라기보다는 관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중국에서 유럽 갈 때. 예. 뭐 그 중간중간에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쳐가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중국 땅 하든가 그럼 맞아요. 정 필요하면. 그래서 무슨 탄자 들어간 나라들 많잖아요. 스탄. 네. 예, 거기 다 지나간다 보셔도 돼요. 예.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운송할 때는. 그 많은 나라의 통관 절차 다 거쳐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어떨 때는 비자도 발급받아야 돼요. 그냥 집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 나라 또 자존심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랑 싸우는 게 예. 일본이 잠깐 길 내달라고 그런 건데 아니 그건 안 그렇네. 되지 이분들아. 그렇네요. 그래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그 허벌판을 지나갈 때 다 같은 나라구나. 다 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물류 시스템 차원에서 훨씬 더 용이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도역까지 물건을 갖다 놓으려면 그 인접한 항구의 물류 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항구까지 실어 놓고 네. 항구에서 다시 철도 위에다가 얹어 놓는 그 시스템이 예. 사람이 하나하나 나르거나 사실 그러면 그렇죠. 정말 사실 또 그렇죠. 이게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이삿짐 한번 날라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알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바로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물류 체계가 있으면 되는데 예. 그동안 이 물류 체계를 러시아가 제대로 완비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차에다 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횡단 철도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중국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1대1로 그 철도역이죠. 예. 철도역을 이제 쭉쭉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그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본인들도 시베리아 내륙 지방을 개발해야 될 이슈가 있고 예.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 소득은 되게 재밌는 게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 소득이 자꾸 지역의 소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지역에 대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 예. 네. 여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예. 이런 나라들의 교역 항구가 생기면 딱 좋거든요. 통행료만 받아도 되니까. 예. 바로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한국의 가입을 종용했었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입하면 러시아 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가입 안 하면 이용할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단순히 가입하면 이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극동 지역의 그 철도하고 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신항구를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일단 배로 거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이 극동 지역의 최고의 항구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 항구는 원래 예전에 어촌 마을일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반도형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죠. 그런데 주변이 다 바다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약간 이렇게 뒤에 산도 있고 그 반도처럼 튀어나오다 보니까
철도하고 연결하기가 용이한 항구가 아니에요. 아, 시베리아 철도를 거기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쪽 극동 지역이 철망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면 바로 블라디보스톡 말고 다른 항구가 더 필요하게 된 건데 그 항구가 자루비노 항구를 개발하기로 러시아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이름이 어디라고요? 자루비노 항구. 자루비노. 예, 도시 이름이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수심도 좀 깊고 네. 항만을 만들기에 적합한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항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소득 그 불균형 완화 이것도 예. 있지만 중국의 세력을 좀 누르기 위한 것도 있어요. 왜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이 사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중국은 지금 동해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본인들 땅이 없죠. 땅이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중국이 상해, 북경 이 연안 지역의 여러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그 도시들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네.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남중국해 거쳐서 말라카 해협 거쳐서 수에즈나 거쳐서 유럽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 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가는 골목 길목들이 골목골목이. 그리고 뭐 인도차이나 반도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 지도를 잘 펴보시면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해서 인도양으로 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공을 들인 게 바로 미얀마예요. 미얀마 바로 앞에 차오프 항구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아하. 차오프 항구 앞바다에 또 천연가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천연가스도 중국에서 좀 개발도 하고 차오프 항구의 그 항만 개발과 차오프 항구에서 철길로 역시 철길로 중국 내륙 지역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철망을 또 중국 정부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1대1로 사업으로 개발을 해줬어요. 만약에 남중국해라든가 말라케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오프 항구를 통해서 중동의 석유도 받아오고 수출도 하겠다라는 전략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요즘 또 반중 정서가 강해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중국을 믿고 저렇게 쿠데타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개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 왜냐하면 괜히 중국 기업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오해받을까 봐. 예. 해코지 당할까 봐. 자, 그러니 그럼 중국은 나갈 길이 어디만 남은 거예요? 남쪽으로는 미얀마 때문에 미얀마로 나가고 있는데 골치 아프고 네, 서쪽으로는 육지니까 못 나가고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있는데 막히면 답답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 남은 게 저기 그럼 북한 두만강 근처 거기 어떻게 합의 봐서 그쪽으로 항구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요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이 훈춘이라는 도시에 내륙 항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륙 항구. 항구는 바다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맞아요. 전해주세요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예. 훈춘은 두만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바다로 못 나가니까 그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훈춘을 항만 도시로 만들고 북한과 러시아의 동의를 좀 얻어서 네. 그 두만강 하류가 강폭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수심이 좀 얕은 거는 좀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예. 두 국가는 동의도 안 해줬는데 훈춘시를 내륙 항구로 개발하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해놨어요. 아하.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절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순간 네. 중국의 활로가 모색되고 극동 지역에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하겠고 일본에서 만든 수출품은 유럽까지 철도로 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중국이 훈춘항으로 오시면 저희가 또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경쟁이잖아요. 그럼요. KTX랑 SRT 경쟁하듯이. 그런 것은 맞습니다. 네. 돈 많이 못 벌죠 그러면.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훈춘시의 개발이나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이 예.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일본 말씀하셨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수출 교역품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철도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길을 만들려고 했냐면 일본 위에 쿠릴 열도가 있죠. 네. 그 쿠릴 열도를 통해서 저기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해저로 가가지고 한국 거치지 않고 일본은 쿠릴 열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해서 저쪽 바로. 유럽으로 또는 시베리아에서 저기 알래스카로 털면 예. 바로 미국 캐나다 쪽으로 갈 수가 바로. 있는 거죠.
그거를 또 개발하려는 또 철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 바다 많은데 그거 다 해저로 뚫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철길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도 오죽하면 1대1로를 그 저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겠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 그런데 예. 쿠릴 열도는 또 누구랑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뭐 잠깐 그럼 광고를 듣고 예. 중요한 얘기는 항상 네. 광고 후에 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연구원과 함께 백두산을 중심으로 반경 한 500km 정도 되는 원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무협지 같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를 왜 우리는 처음 들을까요? 그게 모르겠네요. 중요한 얘기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왜 신문에 많이, 안 나죠, 이런 얘기? 그러게요.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학회라든가 포럼 중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포럼이 환동해 포럼입니다. 환동해? 네, 동해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거기죠, 바로. 네.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손가락 하나씩 내밀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북극해도 열리고. 그래서 지금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 속초항, 동해시, 뭐 부산항부터까지 예. 전부 다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항만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 지자체들은 즉 자체적인 그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다 그럼 속초, 양양, 강릉 이쪽으로 일단 빼라. 네. 거기서 실어 나르면 바로 유럽 간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자루비노 항구를 거치든지 예. 아니면 이제 북극해 열리면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니까 부산, 인천, 광양이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을 우리 강원도 어디에서 갖겠다. 저기 뭐 이런 분위기인데 왜 이걸 다 모르시죠? 저는 양양, 속초, 강릉에 요즘 집값 오른다고 해서 예. 가끔 놀러 가는 아파트 이런 거 사시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예. 있는 사는 분들이. 그것만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멀리 내다보고 계시네. 예. 자, 또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하여튼 유럽으로 그 물건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니까 어떤 네. 식으로든 일단은 그럼 완공되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가격 비교해보고 네. 해서 이용해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 그거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러시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걸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데도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나 철길만 싼다라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건을 실어 나르고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방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중국에겐 맡길 수가 없고 벌써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국경 안쪽에서도 이미 그 비즈니스라는 공용어는 러시아 국경 안쪽인데도 네. 중국어를 쓰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러시아 땅인데. 네, 이미 중국이 경제력으로는 러시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쪽의 상권은 이미 다 중국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개발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나선시하고 하산시라는 두 개의 시가 있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시인데 예. 여기를 중심으로 북극해 개발을 거점화하겠다라는 건데 이쪽 지역을 개발하는 그 사업권을 네. 한국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벌써 줘버렸어요. 나선 하산 지역에 항구 만들어라. 항구랑 거기를 이제 뭐 교역 도시 이걸 만드는 예. 여러 가지 뭐 토지도 분양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허용을 먼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로 다 짐들은 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철도로 나르든 북극항로로 가든 일단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됩시다. 그렇죠. 그런 예. 뜻이군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한 국가이자 기업들이 전부 한국입니다. 중국도 배제했고 일본도 배제했어요. 일본은 또 왜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쿠릴 열도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가 러시아랑 예, 있군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예. 그리고 자루비노 항구 개발할 때도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러시아가 개발하려는 항구. 예. 그런데 이 항구를 개발하기 위한 조선업이라든가 항만을 만들어봤다든가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바로 한국이거든요. 북한이 도와줄 만한 거는 없어요? 지금 식량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예. 예.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도 북한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겠죠.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교육 규모를 10억 달러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이 북한 통계는 사실 믿을 수는 없어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1억 달러 수준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목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일 좀 해달라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다. 근로자들이 와서도 일도 하고 건설 장비도 보내주고. 또 자본도 투자 좀 해주고 예.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쪽 지역에 한국에 강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걸 그러면 저울질만 해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쿠릴 열도를 활용해서 일본은 특히 쿠릴 열도에 대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여기는 우리 영토야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쿠릴 열도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일본 국적을 부여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왜 미국이 발표합니까? 일본에 힘을 실어줘야. 네. 우리가 또, 보기에는 거기 일본 땅이다. 네. 그래야 또 일본도 뭘 얻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 편이 들어졌을 때 뭘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들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 러시아에선 쿠릴 열도의 활성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일본의 계획은 무산시켜야 되고 네. 좀 전에 중국의 계획도 무산시켜야 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철도 협회도 가입시켜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흑해 가서 같이 군사 훈련한다. 우리는 이번엔 좀 빠질게요. 그래서 이런 맥락입니다. 거기는 그럼 러시아는 일단은 우리하고 손잡는 게 중요하니까 네. 우리도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요 관점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세요. 교수님, 중국과 러시아는 친한 거 아니었나요? 이런 얘기예요. 친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주로 친한데 가끔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예. 엄청 친해지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네. 그 위상을 설명하는 용어들만 봐도 최근에는 진짜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두 나라가. 알 수 있는데요. 94년도에 두 나라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라고 본인들이 네. 설정했고 다시 96년도에는 건설적에서 전략적 협력자 관계라고 설정을 다시 했고요. 다시 2011년도에는 포괄적인 협력자 관계, 네. 다시 2019년도에는 신시대를 열 전반적 동반자 및 협력자 관계라고 점점 격상을 해가고 있어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네. 사실은 안 친하다는 말이죠. 정답이십니다. 친하면 굳이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막 세레모니하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는 유사 이래 이렇게 국경을 광활하게 맞닿고 있는 나라는 처음 봤죠.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아로 제가 방에 있는 전 방에 세계지도가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국경 그랬더니, 길이를. 4,000km 확실히 넘더라고요. 네, 4,400, 3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철조망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극동 지역에 자꾸 중국색이 높아지는 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예.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먼저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요즘 너무 고맙죠.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중국과 없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저 뒤로 밀어놨던 캐캐묵은 전쟁, 캐캐묵은 이슈, 바로 국경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수면 위로 제일 먼저 올릴 거예요. 틈나면 싸워야 되는 이슈. 틈나면 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원래는 중국이 동해로 바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청나라 때까지. 저 두만강 남쪽 그 어딘가에 중국 땅이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중국 땅은 두만강도 아니고요. 예. 그냥 바로 지금 러시아 땅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곳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요. 이게 어떤 조약 때문에 이게 러시아로 넘어갔냐면 예. 아편 전쟁 이후 아이훈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때 러시아가 조금 러시아는 항상 극동 지역의 부동항 예. 얼지 않은 항구를 갖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지금 청나라가 위약해졌을 때 아이훈 조약으로 조금 더 땅을 아래쪽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1869년에 베이징 함락된 이후 아이훈 조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를 넘겨받아요.
아, 블라디보스토크이 예전엔 청나라 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와. 계속 청나라가 위약해지던 그 즈음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면 참 재밌는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리 조약, 북경 천진 조약, 마관 조약, 신축 조약 등을 통해서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전부 할양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러시아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동해로 못 나가게 된 게 이때부터예요. 중국이. 예. 그러니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네.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전에 아편 전쟁 이전부터 계속 싸우던 그 이슈를 이게 언제적부터 그럼 언제 일단락이 됐느냐? 네. 그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다 못했는데 2005년쯤에 2005년 들어서야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서 드디어 국경에 남은 아주 미묘한 그 정해지지 않은 그 경계선까지 확정을 지었는데 네. 그 명칭이 뭐 러시아 중국 간 국경에 대한 기존 협정에 대해서 보완하는 협정 뭐 이상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때 그럼 저 동해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국경선도 건드렸어요? 서로? 그거는 옛날부터 확정됐는데 확정된 거고. 저기 내몽골 위쪽 아. 지역부터 여기 아주 불분명한 데가 그런 많았어요. 동네. 예, 그 4,000km 이상 되는 그거를 예전에 참 묘한 말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선을 딱 긋는 걸 2005년에 만나 한 거거든요. 즉 국경 정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300년 걸린 거죠. 길기도 길어서 국경이. 자, 그런데 2005년 들어서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충 협약, 보완적인 협약 같은 걸 만들어서 합의했을까요? 왜 2005년에 새삼스럽게? 네, 바로 지금은 우리 둘이 옥신각신 할 때가 아니야. 아, 미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러시아와 미국이 냉전 시대 때 네. 러시아, 그땐 소련이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게 중국. 중국이죠. 핑평 외교. 네. 우리 탁구 치자 하면서 그때부터 아하, 갑자기 예. 북경 오리 먹으러 가고 말이죠.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잖아요. 네. 바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러 정상회담, 그때 미국이 가장 듣고 싶은 러시아의 어떤 이슈가 뭐겠습니까? 중국이랑 너희들 싸울 때 우리가 너희들 편 들어줄게 그런 거?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 니네 좀 원하는 게 몇몇 있잖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오케이 해줄 테니까 네. 지금은 우리 중국을 압박하자라는 게 사실 미국 쪽 생각이겠죠.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예. 옛날부터 미국은 늘 그래왔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벌써 미국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버리면 네. 자신의 몸값이 계속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누구 편인지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도 저렇게 뭐 들고 자꾸 찾아와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해드릴게요. 아하.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결정적으로 중국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크릴 반도를 러시아가 그 굉장히 평화적인 형태로 병합했거든요. 네. 거기는 원래 소련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를 선거로 우린 러시아로 갈게요 해서 이제 여긴 러시아야. 이렇게 이제 병합시키고 나서 이제 G7이 G8에서 러시아 빠지고 이렇게 불편해졌는데 그때 서방 세계들이 러시아 막 금융 제재하고 했는데 네. 그때 중국이 금융도 풀어주고 했었거든요. 물자도 대주고. 바로 그런 도움을 간간히 받아야 될 일이 있으니 지금 미국을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계속 시소타기 하는데 그때 또 도움받을 게 한국인 거죠. 야, 이거 언제 끝나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내리하는데. 러시아가 네. 왜 반도체 휴대폰 잘 못 만드는지 알겠어요. 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네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